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사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추진 검토 발언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핫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전에 이제 국립현충원에서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서해를 지키다 순직한 55명 용사의 유족 그리고 참전 장병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최민표 편장님, 오늘 행사 예전과 좀 뭐가 달랐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서해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네.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유족들 위로하고 뭐 이런 장면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한 2번 정도 이제 참석을 네.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그냥 약간은 뭐 형식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왜냐면 뭐 이따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에 무슨 뭐 평화 협력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화해 만남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직한 분들에 대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늘 시달려 왔고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의 의미를 늘 강조해 왔고 네. 보훈처도 뭐 장관급으로 승격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많이 취해온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게 됐고 영웅 55명을 직접 호명을 해가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장면들은 어찌 보면 진작에 있어야 될 일이 네. 만시지탄의 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해 천안함 피격 사건 행위를 누가 했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서해를 지키다 전사했던 55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 이른바 뭐 롤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고 서후원 중사. 네,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 참 부르기가 먹먹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름 부르기 전에 한 30초 가까이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서해 수호의 날이 2016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8번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 55분을 추모하는 이제 그런 행사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취임 선언하기 이전부터 천안함 생존자인 정준영 씨를 만나는 등 해서 네. 이 국가를 지키는 보훈의 의미를 상당히 굉장히 의미를 두었지 않나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선인 시절부터도 이미 이 행사에 조화를 보내는 등 행사를 했었고 취임 이후에도 이런 영웅들의 유족들을 대통령실로 직접 초대해서 국가 안보가 곧 보훈이고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를 시종일관 같은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겠다. 조금 전에 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유족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조차도 정말 고맙다. 마음속에서 고마움이 샘솟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자는 그런 이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안보도 역시 보훈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뜻깊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 프로 보셨으면 아셨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치다는 그동안 북한 천안함 폭침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다 산화했던 46명의 용사 그리고 이들을 찾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까지 그분들의 이름을 매년 호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챙겨주는 만큼 저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롤콜한 걸로 가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눈물 짓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행사 직전에 윤 대통령 부부는 이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의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잘했었어. 그 사람 하는 일 잘 돼. 부족해서 회장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76년생이니까 25인가요? 35살. 아이들은 지금 이혼이었어요. 그랬구나. 부여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죠.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공부하세요. 동기입니다.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예, 여기 4명이 동기입니다. 다 또래 같은 또래. 이 생존자분 중에 전준영이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준영이, 예. 준영이 친구들이구만. 예.
네, 윤 대통령 제2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비격 사건의 복침 사건의 희생자들을 일일이 둘러보았습니다. 자, 오늘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이 저희 취재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 어땠는지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는 좀 뭔가 화려하기만 하고 사실상 이게 대통령 행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행사만큼은 그 현장에 있던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좀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묘역에서 그 여사님, 그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래서 손 붙잡고 이야기 들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5년 동안 사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서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여러 책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리 국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군인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 명예 이걸 이게 해줘야만 이게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이게 계속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전 정권에서 5년에 걸쳐 이제 2번 갔고 그 2번도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간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군 통수권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윤청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그때 대통령님 이게 누구 소행이냐? 한 번만 이게 제대로 말해달라고 이게 울부짖었는데 끝까지 이게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아니 근데 북한에 있다고 그 말을 못합니까? 왜 굳이 이게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저는 이게 희생자들이나 앞으로 이게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도 뭐라 했냐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돕겠는가?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게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요. 네. 그걸 이게 우리가 베트남 망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봤고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서로 나라를 지키려니까 나토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현대사를 보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요. 우리 그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세월호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정말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 많지만 저는 가장 예우를 해야 될 예. 죽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군인 그거고 따라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선의 예우를 다해서 롤콜까지 네.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기념식에서는 예년과 달리 55명의 유가족 대표, 참전 장병들의 좌석이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헌화 분향할 때도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비교가 된다 이런 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했었죠. 이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걱정 안 하시면 저희 쪽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것도 꼭 지켜주세요. 예,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윤청자 여사입니다.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신데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분향할 때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북한 소행이란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저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메시지와 좀 달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북 관계라는 것이 좀 예. 비교적 뭐 평화, 뭐 대탕트 시기가 있고 갈등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고 갈등 시기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수호의 날이
국가적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말하자면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를 좀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북에 단호하게 꾸짖었고 또 우리 수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최대한 갖추면서도 남북 화해의 길들을 모색해 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문재인 정부 때는 매우 아쉬웠다. 예. 평화적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함몰되어 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을 굉장히 어떤 국가가 간과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전범, 네. 그 행사의 취지라든지 진정성은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예.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또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무모한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강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이 부분은 다 북한의 도발이라고 이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수인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네, 우선은 그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의 도발 앞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이제 추모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분들 군인들이 존재하시기에 이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저는 이제 감히 비교를 하면 좀 이현진 선수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완성형 군사 도발, 군사 완성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행태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3축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완성형이라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유현진 같은 경우는 빠른 직구나 느린 커버, 체인지업 이런 다양한 그 구종을 자유자재로 좀 구사가 가능합니다. 북한도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호수나 바다에서 미사일 쏘아 올리고 네. 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변화무쌍한 그 북한의 변화에 맞춰서 3축 체제 지금 1축, 2축, 3축 얘기하시고 킬체인 얘기하시는데 예. 실제적으로 워킹하지 않는 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3축인 대량 응징 보복 충분히 지금 우리가 이미 있는 예. 상태고 2축인 한국형 미사일도 초음속 미사일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는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결국에 1축 킬체인인데 이 킬체인 또한 호수 바다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서 쏘아올린 거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10분 고려를 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예. 완성형 국가로 나아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도발에 대한 의지도 6차례 이상 밝혔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순직했던 우리 장병들에 대한 추모 충분히 한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 청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뀐 다음에 안보에 관심이 커졌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좀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런 마음들 이번엔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후년부터 중고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이 천안함 사건 등 북한 도발을 싣도록 지필 기준도 바꾼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사실은 그 이 교과서 집필 기준에 보면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만 강조됐고요. 예. 저런 것들은 뭐 사실 그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이런 게 과학적으로 다 누구의 소행인지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피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대한민국 그 자라나는 학생 세대에게 과연 어떠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교과서라고 한다면 남북 간에는 어차피 그 평화 통일 노력 또는 화해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대결적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네. 자칫 자라나는 세대한테 그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북한은 품어 안아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나라를 그 또는 뭐 도발을 그 수시로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저는 중고생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난 정부에서 보면 그 중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나 네. 편향돼 있었다 하는 걸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직하신 55명의 영웅들의 이름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롤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은 국가에서 대신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롤콜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55명의 영웅들 저희는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 재판정에 나왔는데요. 법원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족 측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누구를 위한 권력이었는지 진실 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수많은 잠깐만요. 박지원 씨,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공산주의자 죄인이야. 빼. 쏘지 마. 친형입니다. 한마디 박지원. 당신은 국정원장이 아니야. 박지원. 누가 죽였는 거야? 가만아. 야, 공산주의자 박지원. 너는 국정원장이 아니야. 예, 자 박지원 전 원장 들어올 때 유족 친형이 한마디만 하고 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손혁 변호사님 오늘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재판들요? 저는 이제 그 재판에서 그 예. 피고인들의 핵심 변호 내용은요, 정무적인 판단 내용을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네. 이런 데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이제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될 문제입니까? 사람의 목숨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넘어갈 문제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그 고인의 그 공무원을 이게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과연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전혀 제가 보기에 그걸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상 연락망도 있고 여러 수단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희생 이후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첩보를 이게 그 삭제를 해서 마치 이게 그 월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 몰고 간 부분, 이 부분은 이게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유족의 뭐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 아마 이제 그 피고인들도 좀 이게 그 변호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게 유족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에 좀 유감이라도 표하고 왔으면 어떨까? 예.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뭐 재판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부인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감춘 것도 없고 이걸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말하자면 삭제한 정보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뭐 유무죄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 법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책적 판단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많은 기관에서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어떤 공공적인 어떤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는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오늘도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박지원 원장이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족에게 무슨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뭐 공산주의자 박지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오히려 스스로 막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판에 가면서 차분하게 어떤 결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과 공방을 벌이겠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유족 측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전 원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유족 측 변호사를 밀쳤고 그걸 밀치면서 사진 기자까지 이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밀쳤는데 그 뒤에 사진 기자가 또 같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기자가 동의하면 같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이 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그동안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참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염두에 두고 문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전수미 대변인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열차에서도 쐈던 거 기억나실 거고 뭐 저수지 골프장 뭐 이런 데서도 막 미사일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핵 공격을 하는데요. 핵 공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곳에서든 다 발사대를 옮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중 발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수중 공격정이긴 한데 거기에 무슨 잠수함이나 이런 데에 타서 거기서 쏘는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무인으로 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 잠수정을 무인으로 남한 일정 지역에 그러니까 바다가 되겠죠. 그 지역에 그래서 거기서 쏘아 올려서 핵 공격을 하는 이래서 이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해역에서 북한 잠수정 그것도 사람도 없는 잠수정이 와서 거기서 핵폭탄이 날아오는 거죠. 안에서 뭐 터트려서 해일도 일으키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터트리면 그 바다에서 이제 해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아주 은밀한 공격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 저기 이제 뭐 수중 폭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도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이런 공격 가능성 같은 북한이 지금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위에 예를 들면 서울 광화문 위에서 폭발을 하게 해서 반경 몇백 미터까지 이게 핵 영향을 또 미치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중에서 이걸 폭발을 시켜서 방사능 해일이 일어나게끔 해서 항구 전체가 마비가 되다든지 뭐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들도 지금부터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고 북한을 또 어떻게
또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느냐 거기에 대한 방책도 좀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개정 절차 이게 좀 잘못됐다,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법 자체가 통과된 걸 이걸 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압박하면서 이 날선 공방을 여야가 주고받았습니다. 자, 헌재 결과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귀-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3개 얻어맞은 셈입니다.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탄핵 추진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과가 결국은 한동훈 장관 자격도 없는데 이 헌재 그런 거 신청한 거 그것도 잘못됐고 이 내용 자체도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법무부 장관 책임져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마치 민주당 측에서는 뭐 만능 치트키처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역 의원이 공공집회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더니 국무위원 탄핵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장동 수사하고 있는 검사 탄핵하는 것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탄핵이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가? 일단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위헌 위법 하나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네. 뭐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앞은 맞고 뒤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사실상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재의 판결이 어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많았던 논란들이 일시에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즌2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이 새로이 점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그 절차상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맞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참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입장문 냈습니다.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이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이런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도 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자, 전수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의 결정의 결론은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검찰 수사권의 폐지는 합헌이고 국민의힘의 무효 청구는 바로 기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검찰 수사권이 있다고 검찰 측 한동훈 장관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그 제12조 제3항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서 그런 주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12조 3항은 근거에서 영장 신청권은 어디까지나 그 절차를 보조하기 위한 거지
검사에게만 단독으로 수사권을 보장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고, 네. 또 수사권의 기소 당사자는 이제 검찰이 아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제 그 각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법부, 특히 국회인 입법부가 권한 분배를 한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검사들의 이제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존 법률은 그대로 두고서 이제 시행령, 훈령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 결정을 보면서 그 민주당의 판단이 옳았구나,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을 했던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일환으로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천 장관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부터 입버릇처럼 탄핵을 언급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앞서 한 장관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법 개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결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과연 적절했느냐, 헌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무슨 한 장관에게 핑계를 대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구성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8명을 임명했어요. 9명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과반 5분 정도가 전부 민변,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 특정 이념 단체, 그게 저는 상당히 공정한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민변 회장을 했던 이석태 재판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 달 뒤에 바뀌었다면 어디가 오가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데 그 상황이고,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게 의회 다수당이라서 폭거, 독재, 행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숫자의 힘만 밀고 아무데나 이게 탄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탄핵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은 뭔가 공무원이 불법 행위, 법을 어기는 이런 게 직무상 불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다가 권한적인 심판을 제기한 게 불법입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상당히 그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패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그 패소도 이게 5대4거든요. 5대4.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검사를 이게 지휘권이 있거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장관의 권한도 침해된 건 맞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검사 6명이 한 걸 법률상 권한이라 각하한다? 그거는 기각사유죠. 설령 법률상 사유를 하더라도 이게 왜 각하사유입니까? 도저히 저는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민주당은 본인들부터 이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위장 탈당하고 그다음에 핵이 쪼개기 꼼수로 통과시킨 거, 이거부터 이게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요즘 이게 살인범도요. 살인범이 자백을 해도 자기가 미란다 원칙에 따라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이거 고지 안 하면요. 무죄입니다. 그만큼 이게 절차가 중요한데 이렇게 중대한 절차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게 통과됐으니까 유효하다? 이 판결은 전 잘못됐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민영배 의원이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한 건 완전히 오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원인은 국민의힘의 난동 때문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전주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제가 이 과정과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꾸 제가 안건 조정위에 가기 위해서 법사위로 옮겨간 것처럼, 이거 완전 오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완전 오보예요.
자, 현재 결정해 보면은 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으로 간 거 민주당 출신인 거 다 알고 이게 같은 편인 거 아는데도 간 거 법사위원장이 알면서 한 거 아니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민영배 의원은 전혀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오보다 이렇게 위장탈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희 대변인? 그래서 뭐가 오보라는 것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사실상 이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서 그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절차상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둬서 이 입법 취지 자체가, 이런 제도를 둔 자체가 다수당이 횡포를 통해서 잘못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라, 여야 간에. 그래서 여야 동수, 그래서 비교섭 단체 1인이 있는데 여당이었는데 한 명이 탈당을 해서 그 비교섭 단체 1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꼼수 탈당임이 너무나 명확한데 뭐가 오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그 인터뷰 하신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 거 아니? 본인은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도 민영배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 의원이라면서 민주당의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광주시장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이 대표 당대표 그 출마 선언 당시에 광주에 갈 때 동행도 했었고요. 철험회에서 하는 국회 농성 현장에도 가서 참여하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꼼수 탈당, 위장 탈당임이 너무나 명백한데 이제 와서 오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뭐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진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 얘기하는 사보임이라면 사실은 당 안에서 상임위를 바꾸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당 내를 벗어나는 사보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말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위장탈당이 아니라면 당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굳혀내고, 그리고 당도 다시 복당하면 뭐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실제로 본인 스스로의 탈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만에 하나 내년에 민주당으로 광주 호남에서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재의 판단,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존중한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절차는 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법 통과 자체를 이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제 결정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거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요, 이 정파성이 있는 이슈, 이거에 대한 판단을 보면 늘 본인을 지명했던,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잖아요.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3명을 또 지명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정파성 있는 이슈를 보면 그 자기를 지명했던 사람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대부분. 이번에도 똑같았었습니까? 그러니까 5대4, 4대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쪽에 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보면 야, 이게 과연 법률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물론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는 4대4로 갈렸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5대4, 4대5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차이도 없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정파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구성 방식, 뭐 대통령, 대법원장 각각 3명, 국회 3명 이런 정파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아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제 결정했다 해서 민영배 무소속 의원 복당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영비 의원이 희생을 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심리가 끝났으니까 본인의 당적 복귀 의사 존중할 필요가 있다. 법 통과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영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전수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선진국에서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데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의 그런 사회나 법 수준이 그런 절차를 중시하는 그 정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49대 51의 그런 프레임에서 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근거로 민영배 의원이 복당할 하나의 명분이 생겼다라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검찰 수사권의 분리라는 어떤 대의제 앞에서 민영배 의원이 오히려 희생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도 존재하고 지금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당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뭐 같은 당인데 그냥 탈당했던 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희생을 했다 그러고 그때 뭐 검찰 개혁 위해서 나갔다 그러고 그게 위장 탈당이 지금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영비 의원 내년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뭐 복당을 빨리 시켜서 또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최종 합헌일 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이다라는 거고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절차가 위헌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절차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 해도 모든 게 법이 무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다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례를 보면 절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이때는 이게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때 선행 처분이 무효면 뒤에 거는 이게 자동 무효다. 이건 확고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영배 의원요, 저는 이게 위장 탈당이 맞죠. 요즘 이게 가장 많은 게 요즘 보면 위장 이혼이 많아요. 뭐냐면 이게 돈을 안 갚으려고 위장 이혼 서류를 했다가 나중에 채권이 소멸시효도 끝나면 다시 결합해버리는 이게 위장 이혼 아닙니까? 민영배 의원이 그거 아닙니까? 법 통과될 때 잠깐 탈당해 나갔다가 다시 이게 공천 때 필요하니까 들어버리는 결합하는 이게 바로 저는 위장 탈당인데 이거는 아주 이게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저는 안건 조정위가 그게 잘못됐다면 법사위 결의가 잘못되고 그렇다면 이게 본회의 결의가 잘못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앞에 단계를 안 거치면 뒤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이게 저는 안건 조정위가 무효면 그럼 이게 자동으로 법안까지 무효가 되는 게 논리에 맞고 기존 판례에 맞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저는 이민선 재판관이 하자는 이게 중대하게 있으면서도 법이 유효하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차라리 하자가 사소하다거나 또는 이게 명백하지 않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는 논리 정합성이 떨어진다 봐요. 차라리 뭐 앞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랬으면 아예 뭐 더 논란의 여지가 없었겠습니다만 절차가 문제가 있지만 법은 괜찮다 뭐 이런 결론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법부의 판결 내지 결정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절차와 관련된 건 또 대표적인 게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이게 절차를 어긴 거다. 절차 어겼다 그랬어요. 근데 위법했지만 그래도 나머지가 직권남용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1심인데. 그리고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억 관련 이것도 무죄 판결 났는데 이게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한 가족처럼 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연 법인 계좌 관련해서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700만 원만 인정되는 그런 경우, 이게 과연 옳으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옳은 재판인가 결과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법부가 한번 결정하면 사실 끝인데.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사실 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나 법이라는 게 상식의 연장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싶으면 사실은 그거는 다시 한번 아무리 판사라도 저는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중대한 하자 예.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영배 의원이 들어가지 않았고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정훈 의원 그야말로 비교섭단체 예. 법사위원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정상적으로 조정훈 의원이 만약에 들어가서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안 됐겠죠. 그렇죠? 통과가 안 됐고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네. 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까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민영배 의원을 그 의장 탈당시켜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시킨 것 네. 이런 것들은 중대한 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결국은 예. 중대한 하자니까 그 결과도 무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예.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뭐 헌법재판소는 뭐 결정이라고 하지만 네.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국민 앞에 제시가 되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건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상식과 동떨어진 헌재 결정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결국 법원의 신뢰, 헌법재판소의 신뢰 이걸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가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비상식적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가 뭐 검찰이 제대로 증명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만 너무 따져서 한 거 아니냐, 사소한 거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그런 결과를 낸 거 아니냐,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문제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뭐 살펴봐야 될 그럴 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뭐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2심, 3심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대표 측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호주 출장 사진 한번 봐라, 영상 봐라. 두 사람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몰랐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호주 출장 사진을 놓고 그동안 이 대표가 한 이야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인 카드입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 외국 골프장은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한국에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눈 마주칠 정도도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기인 경기도 의회 의원 이래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8년 전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아주 밀착 수행하는 그런 사진을
한 4장 정도인가요? 공개를 했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장면. 지금도 보면 뭐 눈은 안 마주치고 있네요. 근데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지금 맞은편에서 말을 하는 저런 장면. 그것도 뭐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까 눈은 안 마주쳤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진들을 여러 장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이런 게 좀 증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뭐 제가 보기에 그 변호인이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자살골 오히려 이제 그 도움이 안 되는 변호를 했다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10박 11일 여행을 가고 예. 그다음에 이 골프를 치는데 눈도 안 마주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이런 이제 그 변호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변호가 마이너스가 돼버린 네.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인터뷰도 보십시오. 마치 이게 그 사진 4명을 이게 조작기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골프 안 쳤습니까? 지금 골프 안 친 걸 이게 4명 사진을 조작한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게 계속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요. 결국 이게 그 방송사 4군데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다 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그 법원에서 방송사 4군데 그 미리 원고지 질문지를 주냐 안 주냐 이걸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러면 이게 저는 끝난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질문지를 안 준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질문지를 주면 네. 그러면 이게 그때 가장 핫 이슈가 고위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한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이게 질문이 있을 거고 예. 본인에게 엄청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차라리 아예 모른다고 원천 해버리면 대장도 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고민 끝에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을 질문자가 있었다면 예. 이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네. 저 사진 외에도요. 예. 여러 뭐 증거들이 최근에 7번 이상 대면 보고한 거 자료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표창장, 공청회, 뭐 전화번호 입력 수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걸 기억을 못한다? 판사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할 걸로 봐요. 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허위사실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알았다. 이거는 결국엔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일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좀 평가적인 개념일 수 있어서 아마 변호인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는 것으로 몰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남시장 때 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제 시간을 특정해서 이제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옆에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사안의 쟁점은 그 대법원 예전에 형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도 허위사실 공표죄였는데 거기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이제 범위를 굉장히 해석의 범위 넓게 대법원이 그 해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즉흥적인 질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질문 속에서 나온 거였는지 아니면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인지 여부가 아마 재판부에서 이제 어떤 판가름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문기 전 차장 알았다 몰랐다 그럼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그 판단을 뭘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거기다가 4번의 인터뷰에서 모두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이 SBS였을 거예요. 그 SBS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본인이 그냥 얼떨결에 몰랐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허위사실 유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잡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유지해 갔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아무리 뭐 즉흥적인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세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첫 번째도 저는 뭐 그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아마 지난번 공직선거법상 그 친형 강제 입원 이거하고 이렇게
그 똑같은 상황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하나의 변수죠.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들 했고 아주 자세한 내밀한 이야기들 김문기 전 처장을 알 수밖에 없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저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예고를 했어요. 법정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그것도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예고를 해놔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상당히 가까이에서 뭘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새롭게 나올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은 합니다만 무슨 내용이 될지는 31일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무 정지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비명계를 좀 달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명계로 바꾼다든지 뭐 당직을 다른 비명계에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뭐 교체될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옵니다. 그동안 브리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한번 보시죠. EU 대사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양향자 의원도 복당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복당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애초에는 신청을 한 걸로 얻게 돼 있습니다. 복당 신청 철회를 했었습니다. 네. 실수라면 그에 네.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네. 만약에 이게 고의라면 네. 반성하시라.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은 아예 없었는지. 네, 뭐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최근 게 이제 전해철 의원이 당무회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걸 예외로 볼 거다, 예외로 해서 정지를 안 하기로 했던 그 결정이 내려졌던 회의인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전해철 의원이 나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퇴장했잖냐, 그거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다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그건 뭐 이게 탄압 여부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 그 내용 가지고 한 게 아니어서 나간 다음에 표결을 했기 때문에 만장 거의 다 이제 반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정도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자, 업계라면은 대변인 업계 같은데 자, 김현주 대변인 통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업계라는 이야기는 저는 그런 표현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대변인 업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어떤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김의겸 의원 대변인 경우에는 뭐 방금 전에도 여러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EU 대사 건도 그렇고 뭐 그리고 최근에 그 김용 부원장 그 3번밖에는 민주연구원에 나오지 않았고 특정 일자 사흘을 짚으면서 회의하기 위해서 1시간씩 그러니까 총 3시간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지만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본인이 부임 이후 3주 동안 매일매일 출근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관계가 지금 틀린 건데 결정적으로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임을 인정해서 직무정지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없이 그 이야기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자청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된 것은 글쎄 대변인으로서의
그 입장을 뭐 100번 양보해서 좀 어떻게 변호를 해주고 싶어도 네. 변호가 안 되는 입장이에요. 이 삼진아웃으로 했어도 벌써 몇 번은 그만두셨어야 되는데 너무 교체가 늦었다. 네. 이것을 비명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당직 개편의 입장으로서 교체하는 것에 의미가 과연 있을 예. 것이냐.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만장일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만장일치란 말 쓰지 않았다. 반대 없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날이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맞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반대 없이라는 게 이제 만장일치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거다. 네. 뭐 일부 맞기는 하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게 넘어가느냐 하는 게 대변인의 어떤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저것은 실제로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바꾸는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큰 문제는 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대통령실을 모시면서도 그런 잔 기술을 가지고 그동안에 대변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당무위원회는 말하자면 당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공소장을 인수받고 거기에 따라서 당대표를 일시적으로 1시간이든 10분이든 간에 현재의 당헌에 의하면 사실은 직무 정지를 하고 그리고 급속하게 바른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당무위원 중에서는 도지사도 있거든요. 당일날 급하게 모이라는 것은 모이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의 전체적인 하자를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자른다는 것은 또 꼬리 자르기의 의혹으로 다시 한번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 없이 통과했다. 형식적으로는 맞죠. 근데 전해철 의원이 나간 건 사실상 반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그런 거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으면 실제로 반대하고 나간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사실관계가 틀리지는 않는다 이야기했지만 또 맞지도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자 때는 어떻게? 아니 반대 없이 그러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해철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헌 80조 제1항 거기에 보면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가 안 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 1항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니까 그러면 달리 정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유지 결정, 당무위원회 결정 이게 잘못됐다는 반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전혀 모른 척 해가면서 반대 없이라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죠. 저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해철 의원의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왜곡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지금 김의겸 대변인을 저렇게 바꿔야 되는 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이런저런 생각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 저는 상당히 김의겸 대변인이 아마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유대사 관련해서는 외교적인 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왜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믿음직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해철 의원이 자청해서 내 사실을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그 전날 했던 브리핑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던 걸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막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같이 했다 그랬었죠. 같이 했다는 그 의혹 제기. 지금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더 탐사 청담동 술자리 영상 삭제하라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12개의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삭제하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령을 했고 진실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보도다. 그리고 더 탐사에 관련 영상 추가 게시도 하지 마라. 추가 게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씩 하루에 500만 원씩 카페 사장이 이걸 제기한 겁니다. 거기 가서 여기가 거긴가 했잖아요. 그런 영상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런 지금 법원의 명령이 막 나왔다고 합니다.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던가요? 같이 협조했다고 그랬나요? 협업했다고 그랬었죠. 예, 협업했다고 했던 청담동 이른바 한동훈 윤 대통령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 삭제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카페 주인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삭제 명령을 내렸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속보였는데 삭제 안 하면 500만 원인데 하루에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인데요. 뭐 더 벌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리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자,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통해서 뭔가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는 한 것 같은데 리더십 위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친명계 비명계 간에 이 대표 거취 둘러싸고 의견이 계속해서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씁쓸하고요.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취 정리가. 앞으로 대표의 퇴진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은 이제 토다시는 게 돼서 본인들도 좀 쑥스러우실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됩니까? 당내에서는 뭐 이 대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천도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결국에는 인적 쇄신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신호탄이 바로 김의겸 대변인 이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앞서 이제 우리가 봤지만 첼리스트 사건이나 이유 대사의 그런 발언을 왜곡한 것들은 당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줬다. 이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더 탐사도 지금 영상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꼬리 자르기로 뭐 누군가만 자르면은 인적 쇄신이냐 이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 시간들에 주력하고 있고 당내 상황을 전혀 관심 없는 의원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야당으로서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건설적인 아젠다 설정과 그런 논의가 지금 없다는 부재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그 대장동 관련이죠. 성남FC 관련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법원에 일주일에 몇 번쯤 나갈까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기소된 걸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이요. 는 충분히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격주로 이제 금요일 날 선거법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법원의 시간이지만 아직 검찰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쌍방울이든 백현동이든 정자동이든 또 추가되면 아마 이제 그 재판도 하루 하면 일주일에 한 3-4번 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4번 했고 그다음에 그 김만배 씨가요. 처음에 그 서울서 3번, 수원서 1번, 일주일에 4번씩 했거든요. 저는 훨씬 혐의가 이번에 많고요. 따라서 이제 그 재판을 신속하기 위해서는 4번 하고 저는 이번에 그 정말 신속한 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3년 1개월이지만 근데 장관이니까 늦어도 큰 피해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 뭐 윤미향 의원의 송철호 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 건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재판이 4년, 5년 끌어지면 그럼 여기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소추특권은 이미 됐는데 피고인이 되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 따라서 저는 최소한 이게 총선 전이나 늦어도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이게 통상적인 재판처럼 늦어져 버리면 대선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사상 초유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자, 김영주 의원님, 뭐 대표가 한 주에 두세 번씩 법원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아마 이제 뭐
벌써 이제 다음 달부터 뭐 물론 이제 우리 후보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보궐선거도 네. 있고 또 호남에서의 민심도 그 전과는 좀 다른 변화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상황으로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당내 갈등들이 쉽게 수습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더 강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 사건 빨리 결정 내린다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